수요일 아침 5시 30분, 지영은 늘 그렇듯 새벽 잠에서 깨어났다. 46이 된 나이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허리는 묵직하게 아프고 어깨는 결린 듯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이불을 걷어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문 너머로 김순덕 할머니의 잠 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일어났다. 지영아, 오늘도 식당 나가니? 네. 새벽 6시까지 나가야 해요. 어머니 약은 식탁에 놓아뒀으니까 아침 드시고 꼭 복용하세요. 지영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5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남편 민수가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새치가 급격히 늘어났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46. 한때는 동네에서 제일 예쁜 며느리라고 불리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거울 보지 말 걸 그랬나? 지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매달 감당해야 하는 대출금과 관리비는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보험금으로 조금의 도움은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어머니와 고등학생 아들 현우, 대학생 딸 소연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커피를 내리며 지영은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네 식당에서 서빙과 설거지.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로 편의점 야간 근무. 하루에 2가지 일을 하는 것은 녹록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제도 허리 아프다며 걱정했던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지영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내가 고생이 많다. 아들이 살아 있었으면. 그 말에 지영의 가슴이 찡해졌다. 5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부재는 여전히 그녀의 삶에 큰 구멍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할 때면 더욱 마음이 아팠다. 지영은 빠르게 아침을 먹고 준비를 마쳤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녀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소박한 화장, 그리고 깔끔한 앞치마. 이것이 남편 없이 살아가는 46살 박지영의 현실이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지영은 얇은 점퍼깃을 세우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5시 50분 10분 후면 버스가 올 시간이었다. 버스 안에서 지영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회사원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자신처럼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나선 사람들.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식당에 도착한 지영은 앞치마를 메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이 식당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다. 사장 내외가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음식 맛도 좋아서 단골 손님들이 많았다. 지영은 이곳에서 일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영아, 오늘도 일찍 왔네. 식당 사장 김복순이 지영을 반갑게 맞았다. 네, 사장님. 오늘 준비할 게 많다고 하셔서 일찍 왔어요. 고마워. 아침 식사는 했어? 네, 집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아. 지영은 사장의 배려에 감사하며 일을 시작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그릇들을 준비했다. 익숙한 일이었지만 매번 꼼꼼하게 했다.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고 사장에게도 믿음직한 직원이 되고 싶었다. 오전 8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온 회사원들, 커피를 마시러 온 주부들, 그리고 일찍 점심을 먹으러 온 노동자들. 지영은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했다. 아줌마, 된장찌개 하나랑 공기밥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영은 정중하게 대답하며 주문을 주방에 전달했다. 5년간의 싱글맘 생활로 그녀는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해내는 법을 배웠다. 남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것도 배웠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은 더욱 분주해졌다. 지영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주문 받고 서빙하고 빈 그릇 치우고 테이블 닦고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 일이 있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까. 오후 1시쯤 되었을 때였다.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어서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없었다. 키는 중간 정도였고 체격은 보통이었다.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손님이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지영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한 명이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지영은 그를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다. 메뉴 보시고 주문해 주세요. 지영이 메뉴판을 건네주려는 순간이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고 그 순간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의 눈과 마주쳤다. 지영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 눈빛을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5년 전까지 매일 아침 보던 그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 화재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 민수의 눈빛이었다. 민수 씨? 지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메뉴판이 그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남자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온몸이 굳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지영과 남자는 몇 초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감정이 지영의 마음을 관통했다. 혼란, 충격, 기쁨, 그리고 분노가 뒤섞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가 곧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어? 5년 동안 어디서 뭘 했던 거야? 지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녀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가슴이 아팠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순간 남자가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지영에게 다가오는 대신 식당 문 쪽을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지영 씨, 괜찮아요? 식당 사장 복순이 급하게 다가왔다.
아, 네. 괜찮아요. 지영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식당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안색이 하얘져서 깜짝 놀랐잖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요. 지영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방금 본 것이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민수였을까? 그래도 좀 쉬어. 오늘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복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정말. 일 계속할게요.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5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살아서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충격, 그리고 그가 왜 자신을 피해 도망쳤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후 내내 지영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분명히 민수의 것이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남편의 눈만큼은 잊을 수 없었다. 오후 3시 지영의 식당 근무가 끝났다. 평소라면 바로 집에 가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준비를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식당을 나서자마자 그 남자가 갔을 만한 곳들을 찾아 나섰다. 혹시 정말 민수였다면 어디로 갔을까?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 아니면 공원? 지영은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다. 민수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혼자 산책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공원에는 아이들과 노인들만 있을 뿐 그와 비슷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동네 서점이었다. 민수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특히 과학 관련 서적을 즐겨 읽었다. 하지만 서점에도 그는 없었다. 지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다. 카페, 문구점, 심지어 예전에 함께 다니던 병원 근처까지.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남자를 찾을 수 없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지영은 지쳐서 벤치에 앉았다. 혹시 자신이 착각한 것은 아닐까? 남편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민수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실했다. 지영 씨? 뒤에서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에 지영이 돌아봤다. 마스크를 벗은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이제 그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썼지만 틀림없이 민수였다. 정말, 정말 당신이었구나.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갔다. 지영아.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5년 전의 화재 사고로. 지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민수가 주변을 살폈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위험해. 다른 곳으로 가자. 위험하다고? 무슨? 설명할게. 일단 따라와. 민수는 지영의 손을 잡고 공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다. 5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았어? 지영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5년 동안 나와 아이들은
민수가 지영의 말을 끊었다. 내가 죽은 것처럼 살아야만 했어.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었어. 무슨 소리야? 지영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발견한 것 때문이야. 회사에서 개발한 건강식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민수는 5년 전 자신이 근무했던 바이오테크 회사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서 건강기능식품 연구를 담당하는 선임연구원이었다. 5년 전 바이오 헬스 회사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던 민수는 평소와 같이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가 담당한 프로젝트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이었다. 회사에서는 이 제품을 혁신적인 면역력 강화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었다. 박 연구원,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네요. 민수의 절친이자 동료인 도연이 실험실에 들어왔다. 도연은 민수보다 2년 먼저 회사에 입사한 선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이 데이터를 다시 검토해보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민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상하다고? 뭐가? 도연이 민수 옆에 앉으며 화면을 들여다봤다. 이 성분이요. 장기간 복용했을 때의 부작용 데이터를 보니까 예상보다 심각해 보여요. 민수는 마우스로 특정 부분을 클릭하며 설명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박 연구원, 그런 데이터는 이미 윗선에서 검토했을 거야. 우리가 굳이 더 파볼 필요 있을까? 하지만 이 정도 부작용이면 회사에서 이미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했잖아. 우리는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도연의 말투에는 약간의 경고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날 이후 민수는 더욱 꼼꼼하게 데이터를 분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우려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 제품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 민수는 고민 끝에 직속 상관인 김 부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나름 멘토라고 믿고 의지하던 직장 상사이다. 부장님,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김 부장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연구원이었다.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며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무슨 일인가, 박 연구원? 저희가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김 부장 앞에 펼쳤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특히 간과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김 부장이 자료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박 연구원, 이런 자료는 이미 검토됐어. 안전성에는 문제 없다고 결론 났고, 하지만 제가 다시 분석해 보니, 박 연구원, 김 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자네가 회사보다 더 잘 안다는 건가? 이미 위에서 결정된 사안이야.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업무에 집중하게. 민수는 부장의 단호한 어조에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며칠 후 민수는 고민 끝에
외부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언론기관에 제보할 생각이었다. 이런 계획을 회사 동료이자 친한 형인 도연에게 먼저 알렸다. 민수는 도연을 믿고 있었기에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형,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민수가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도연에게 말했다. 민수야, 정말 위험한 일이야. 회사와 맞서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해요. 민수의 확고한 의지에 도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알겠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도연의 걱정 어린 조언에 민수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도연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고 믿었다. 며칠 후 민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담당자와 연락을 취했다. 박 연구원, 정말 확실한 거죠? 전화 너머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데이터니까요. 그럼 정식으로 제보를 접수하겠습니다. 단,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테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제보는 회사에 곧 알려졌다. 회사 내부에도 정부 기관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일주일 후 최 회장이 민수를 불렀다. 박 연구원, 앉아보세요. 최 회장의 표정은 차가웠다. 외부 기관에 우리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부정할 생각이 없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담하시군요. 회사를 배신하고도 당당하다니. 배신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최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옳은 일이라. 좋습니다. 그럼 그 옳은 일의 결과를 보시죠. 최 회장이 서류 몇 장을 민수 앞에 내밀었다. 해고 통지서와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회사 기밀 유출로 인한 손해액은 5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50억 원이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침해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민수 씨 어머니와 부인, 두 아이들 앞으로 밤길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최 회장의 말에 민수는 절망에 빠졌다. 50억 원의 배상금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 둘째치고 이들은 가족들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도연에게 전화했다. 형,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50억 원 배상금을 요구하고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고 해요. 그것보다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민수야, 미안해. 내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많은 걱정과 생각들로 가득 찬 그날 밤 민수는 잠에 들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도연이 민수를 다급히 찾았다. 민수야, 내 말 잘 들어. 윗선에서는 이미 너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 이건 나도 아는 측근을 통해서 들은 거야.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내 가족들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들이 오늘 밤에 너를 화성에 있는 간이 연구소로 부를 거야. 거기서 너는 오늘 죽는 거야.
단, 진짜 죽는 건 아니고 죽은 것처럼 위장하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들은 너와 나의 친분을 이용해서 나를 널 부르는 미끼로 쓸 거래.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모든 걸 준비할 테니. 형? 하지만 그럼 우리 가족은 이제 영원히 못 볼 텐데. 그렇지만 민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랑하는 가족은 지켜야만 했다. 그날 밤 민수는 가족들의 잠든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언제나 포근한 내 어머니, 사랑하는 와이프 지영, 딸 소연의 천진한 모습, 아들 현우의 평온한 표정. 이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연구소로 향했다. 도연이 그를 맞았다. 형,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민수가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도연이 민수에게 가방을 건네줬다. 새 신분증과 당분간 쓸 돈이 들어있어. 이제 너는 이상으로 살아야 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때 연구소에서 연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화재가 시작됐어. 민수야, 이제 뒷문으로 나가야 해. 도연이 민수를 뒷문으로 안내했다.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아니었다면. 그때였다. 도연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는 묵직한 무언가로 민수의 뒤통수에 내리쳤다. 민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기 직전 민수는 도연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 계획대로 됐습니다. 박민수는 화재 현장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은 완전히 배신당한 것이다. 도연은 처음부터 회사 편이었고 자신을 돕는 척하면서 함정으로 유인한 것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민수는 연기와 열기 속에서 정신을 차렸다. 연구소는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민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출구를 찾았다. 다행히 도연이 열어둔 뒷문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민수는 멀리서 연구소가 불타는 모습을 바라봤다. 소방차와 경찰차들이 도착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민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도연은 자신을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화재 현장에 의식 잃은 채로 두어 태워 죽이려 했던 것이다. 다행히 민수가 일찍 깨어나 빠져나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완전히 타서 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발표될 것이었다. 민수는 도연이 준 가방을 열어봤다. 안에는 정말로 새로운 신분증과 현금이 들어 있었다. 이름은 이상호. 이제 그는 박민수도 아닌 이상호도 아닌 그 누군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집에는 돌아갈 수 없었다. 만약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도연과 회사의 배신을 직접 경험한 민수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다. 지영과 아이들이 자신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이 가족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이후 민수는 자신의 신분이 들키지 않게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남았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회사에 복수를 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며. 그러던 어느 날 운명적으로 아내 지영을 다시 만난 것이었다. 민수의 긴 설명을 들은 지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5년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원망, 그리고 아직도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럼 도연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의 장례식 때 회사에서는 이례적으로 도연을 포함한 동료들 뿐만 아니라 회장까지 조문을 왔었더랬다. 큰 화환과 넉넉한 부조금도 함께. 지금 돌이켜보면 민수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 아니었을까? 그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던 본인 스스로에게 지영은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 그 인간은 처음부터 회사와 한편이었어. 민수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어려 있었다. 그 이후 5년 동안 그 사람들은 마음 푹 놓고 편안히 지냈겠네요. 방해하던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맞아. 그 제품은 결국 시장에 출시됐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복용하고 있고, 그럼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있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간 손상이나 신장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하지만 대부분 그게 그 제품 때문인지 모르고 있어. 지영은 남편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나쁜 사람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이야. 결국은 돈 때문이지. 민수가 쓸쓸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숨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나는 증거를 모으고 있어.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말이야. 혼자서요? 어쩔 수 없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영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영아, 위험해.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에요. 5년 동안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만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야. 당신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사에 들어간다고? 청소부로요. 요즘 청소일 많이 해봐서 경험도 있고. 지영의 제안에 민수는 깜짝 놀랐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청소부들은 투명인간 취급받잖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필요한 증거가 뭔지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민수는 한참 고민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정말 괜찮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 나쁜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지영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들이야. 민수가 지영에게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지영은 바이오 헬스 회사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면접에서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 이미지를 강조했고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합격했다. 첫 출근 날 지영은 긴장한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섰다. 15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1층 로비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청소팀장 김숙자예요. 50대 중반의 여성이 지영을 맞았다. 네, 박지영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우리 회사는 규칙이 엄격해요. 특히 보안에 관해서는 철저하거든요. 김 팀장이 지영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가능한 한 조용히 일하세요. 서류나 컴퓨터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8층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9층부터는 연구소라서 특별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9층부터는 출입 금지입니다. 지영의 귀가 번쩍 뜨였다. 민수가 일했던 곳이 바로 그 연구소였다. 혹시 연구소 청소는 안 하나요? 연구소는 전문업체에서 따로 해요. 우리는 사무실과 일반 구역만 담당하고요. 지영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첫 주 동안 지영은 회사 구조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어떤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관찰했다. 가장 주목한 것은 도연이었다. 민수를 배신한 그 사람이 지금도 이 회사에서 부장 직급으로 일하고 있었다. 도연은 여전히 연구소에서 근무했고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비싼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다니는 그의 모습을 보니 지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느 날 지영은 도연을 몰래 미행하다가 우연히 도연이 다른 직원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도연 부장님, 그때 박민수 연구원 일 정말 잘 처리하셨어요. 젊은 연구원이 도연에게 말했다. 과거 일은 언급하지 마. 우리는 앞으로만 보고 가는 거야. 도연이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지 않나. 도연의 경고에 젊은 연구원은 입을 다물었다. 지영은 이 대화를 통해 도연이 여전히 민수의 생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주가 지나자 지영은 회사 분위기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 다른 청소 직원들과도 친해졌고 회사 내부 정보도 많이 알게 됐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연구소 출입 시스템이었다. 연구소 엘리베이터는 특수 카드키가 있어야 작동했고 그 카드키는 연구원들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간 관찰한 결과 한 가지 허점을 발견했다. 밤늦게 일하는 연구원들이 가끔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둔 채로 잠깐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어느 금요일 밤 지영은 기회를 잡았다. 한 연구원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둔 채로 1층 편의점에 갔다. 지영은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타고 9층 버튼을 눌렀다. 9층에 도착한 지영은 두근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야간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다. 몇몇 연구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었지만 실험에 집중하느라 지영을 눈치채지 못했다. 지영은 민수가 알려준 대로 자료실을 찾아갔다. 하지만 자료실 문은 잠겨 있었고 역시 카드키가 필요했다. 그때 지영은 한 연구원이 자료실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그는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나갔다. 지영은 재빨리 자료실로 들어갔다. 자료실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지영은 민수가 말한 프로젝트명을 찾아 서류들을 뒤졌다.
드디어 찾았다. BH-2000 프로젝트 파일이었다. 지영은 그 파일을 열어봤다. 안에는 제품 개발 과정과 임상시험 결과들이 담겨 있었다. 민수가 말한 대로 부작용에 관한 데이터가 있었다. 하지만 언론에 보고된 공식 보고서에는 그 부작용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었기에 이 자료는 매우 중요한 증거였다. 지영은 핸드폰으로 중요한 서류들을 촬영했다. 하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영은 서둘러 촬영을 마치고 그 자료들을 민수에게 전송하던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지영은 얼른 파일을 원래 자리에 두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자료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뭘 하고 있죠? 그는 경비원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청소하려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지영이 재빠르게 대답했다. 청소요? 이 시간에? 네, 낮에는 연구원분들이 일해서 못하거든요. 하지만 청소는 전문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들켰다. 그게. 지영이 변명을 생각하고 있을 때 경비원이 무전기를 꺼냈다. 보안실입니다. 9층 자료실에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영은 순간 두려움에 얼어버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른 정신을 차리고는 왜 그러시죠? 저는 여기서 청소부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사무실 청소 중이었어요. 하며 상황을 얼버무리려 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할 경비원이 아니었다. 여긴 허락된 직원들만 출입 가능한 곳입니다. 그 핸드폰 이리 내놓으세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영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걸리다니. 민수에게 모든 증거 자료들 전송은 완료되었고 증거만 지우면 되는데 그런데 그때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다. 아, 박 씨, 일찍 끝났네요. 한 남자가 지영을 부르며 다가왔다. 그는 야간 경비원 중 한 명인 정수원이었다. 지영이 청소 일을 시작한 이후 가끔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다. 그 순간 경비원의 시선은 정수원에게로 향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영은 얼른 모든 증거들을 폰에서 삭제했다. 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지영이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이분 우리 청소팀 직원입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정수원이 다른 경비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9층에서 아마 야간 청소 때문이겠죠. 요즘 연구소 청소도 우리가 맡게 됐거든요. 그래도 핸드폰 확인은 해야 합니다. 네, 확인해 보시죠. 지영은 떳떳하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물론 경비원은 어떤 수상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정수원의 기지로 지영은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건물 밖에서 정수원이 지영에게 조용히 말했다. 박 씨, 제가 왜 도와줬는지 아세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이 회사에 원한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그들 제품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정수원의 고백에 지영은 놀랐다. 그럼 혹시, 네, 알고 있어요. 박 씨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정수원이 의미 있는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도 그들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어요.
지영은 정수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이미 이 해프닝은 윗선에 보고가 되었고 도연은 지영이 민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지영아, 큰일 났어. 회사에서 너를 조사하고 있어. 뭐라고요? 도연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어. 내가 누군지 다 알아낸 것 같아. 지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회사에 나가지 마. 위험해. 하지만 안 나가면 더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지영의 집 인터폰이 울렸다. 현관 밖을 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여보세요? 박지영 씨 계세요? 지영은 숨을 죽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바이오 헬스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전화로 상황을 들었다. 뒷문으로 나와. 내가 차로 데리러 갈게. 지영은 조용히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왔다. 민수의 차가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타. 지영이 차에 타자마자 민수가 급발진했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뒤쫓아오고 있었다.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알고 있어. 꽉 잡아. 민수는 급커브를 돌며 추격차를 따돌리려 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식으로는 못 따돌려요. 민수는 차 뒷좌석에 있는 노트북을 가리키며 지영에게 외쳤다. 증거를 전송해. 민수가 지영에게 USB를 건네줬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당신이 회사 자료실에서 빼낸 결정적 증거야. 언론사와 식약처에 동시 전송해야 해. 지영은 달리는 차 안에서 급하게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아 자료를 전송했다. 잠시 후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끝났어요. 그 순간에도 차량은 민수와 지영이 탄 차를 위협하면서 추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당황하지 않고 경찰서 쪽으로 차를 달리고 있었다. 추격하는 차는 몰랐을 테지만 경찰서로 민수의 차가 곧장 들어가자 추격하던 차는 추격을 멈추고 사라졌다. 정말 잘했어. 민수가 아내를 안으며 안도했다. 민수와 지영이 배포한 자료들은 각종 언론에 퍼졌고 유튜브에서도 순식간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증거들을 보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되었고 관련 인물들은 줄줄이 출국 금지 및 검찰에 소환되었고 한 달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도연과 회장 및 관련된 직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에게는 거액의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민수와 지영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했다. 지난 5년 동안의 과정도 함께.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평범하게 살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증거 자료들을 배포했던 바로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5년 만에 완전한 재회였다. 아빠, 정말 우리 아빠 맞죠? 현우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아빠가 돌아왔어. 민수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다. 소연도 그리웠던 아빠를 안으며 엉엉 울었다. 민수의 어머니도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늘 내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 하며 그리워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지영은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다.
5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평화로운 일상이었다.